네, 안녕하세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학과 주간 건강 강좌에서 알기 쉽고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분당 차병원 사회사업팀의 박미경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 재활사회복지 상담에서 상담의 시작과 계획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학과에서 의료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에서 가족과 환자분들의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적인 전문팀으로 이루어져 있는 재활의료팀에서 의료사회복지사는 그 일원으로서의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건강하게 사회를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입원 중에 환자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실까요? 이제 화면 속에서 사진처럼 퇴원하고 나면 나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집에 가면 누가 나를 돌봐줄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고민과 걱정들일 텐데요. 이런 고민들을 이제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상담은 바로 의료진의 상담 요청을 통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상담 요청을 통해서 우리는 심리사회적인 상담과 경제적 지원 상담, 돌봄 상담, 장애인 복지 지원 제도 상담, 사회복귀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같은 상담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적 지원 상담과 장애인 복지 제도, 그리고 돌봄 상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함께 알아볼 사회복지 제도에 이어 활용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 구체적인 유형들을 설명하기 전에 가장 큰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제도와 외부 제도인 민간 후원기관이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지원 제도에서는 해당 질환자의 환자가 의료비 과부담의 상황이 된다면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라는 것과 본인부담 상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재난적 의료 지원 제도와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 경기도형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 서울형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의료비 구성 형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비의 구성 형태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진료비는 그림과 같이 급여와 비급여 구분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급여 부분은 보험 부담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에 해당되지 않은 비급여 부분은 100% 전액 부담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보편적 지원 제도에 해당되었던 산정특례와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라는 제도는 아무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본인 일부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이나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5에서 10%만 부담하면 되는 국가의 제도인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암과 중증 뇌혈관 질환, 중증 심장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놨는데, 그 이외에도는 사실 외상과 화상, 결핵, 중증 치매와 같은 질환도 적용에 대상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렸던 본인 부담에 해당되었던 급여 부분의 금액이 산정특례 등록으로 인해서 기존 본인 부담금 20%에서 5%나 10%로 경감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본인 부담 상한제인데요.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연간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저소득에서부터 고소득까지의 10분위의 구간 중에서 구간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초과된 부분만큼 돌려드리는 사업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자에게 매년 8월 지급 신청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각 지사에 제출하시면 초과된 부분만큼은 돌려받으실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가의료비 지원 제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모든 질환의 입원 환자 또는 중증 질환의 외래진료 환자가 지원 대상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택, 건물, 토지 등의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부분과 소득은 월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며 본인이나 보호자가 공단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료비 지원 금액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까라고 고민이 되실 텐데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의료비 부담 수준이 다르게 보고 있고 그 부담 수준을 초과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 중에서 지원 제외 항목과 국가 지자체 지원금, 실손 지원금을 뺀 이후에 그 금액의 50%에서 80% 정도를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은 현 시점의 기준으로서 7월부터는 아무래도 질병이라든지 병실의 기준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한번 개정된 내용이 지시될 예정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가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질병과 수술로 인해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크게 국가형과 경기도형, 서울형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청은 동일하게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이 세 가지 유형에서의 차이점을 보시면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전국이냐, 경기도냐, 서울이냐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데요. 각 유형에 따라 다르고 또 한 가지로는 국가형의 경우에는 급여와 비급여에 상관없이 300만 원이라는 지원이라는 금액에 비해서 경기도형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의 경우에 300만 원 지원과 입원 중에 발생하는 유료 간병비 지원도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여부는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이 기준에서는 소득과 재산 금융 기준을 모두 다르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유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사업을 보다 보니까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복 신청에 관련해서는 이중 지원 신청은 어렵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의료비가 과다하게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 지원 신청은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에 사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서 지원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에서 강의 중에서 장애인 등록이 되었고 나는 그러면 등록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장애인 연금 제도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문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유의 깊게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다 보니까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인지가 매우 헷갈릴 수가 있어서 어디에 신청해야 되는지만 알고 계시더라도 문의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애인 연금 제도는 18세 이상의 성인 중증 장애인이 소득 하위 70% 이하의 중증 장애인을 주된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분들의 소득을 대신해서 지원하는 제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이름이 유사한데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연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내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게 되고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장애가 남는 경우를 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가 필요하며 초진일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애 수당인데요. 18세 이상의 장애연금법상 경증 장애인의 경우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초상위 계층의 경증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수당의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분들에게 장애 유형과 보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을 돕는 제도입니다. 그 이외에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의료급여 이종과 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본인 부담을 지원을 경감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인데요. 아무래도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실 때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 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일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무료로 신청해 보실 수 있고요. 건강보험 가입자다라는 분들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의 낮은 금액에서의 90%를 지원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 서비스인데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일 때 월 26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은 상이하게 다르게 될 수 있고요. 최소 면제되거나 월 8만 원 정도의 상당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입니다. 6세에서 65세 미만의 이제 모든 등록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활동 보조, 방문 간호, 목욕 같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면제부터 최대 21만까지 부담하실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직업 능력 개발과 일자리 지원을 관련된 제도입니다.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에서는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라면 직업 상담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실 수 있고 취업 알선까지도 제공받으실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 직업 환경에서의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공간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이 직업재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시설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사진을 찍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이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인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사전 예약하실 수 있는 제도인데요. 중증으로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한 명당 총 4회의 교통수단을 사전 예약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콜할 수도 있고요. 사전 예약도 가능한데 다만 저희가 병원 오거나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실 때 사전 예약을 통해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 택시 요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14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신청하셔서 택시 이용 요금의 75%를 지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타 복지 서비스로는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과 장애인 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등록이 필요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한 장애인 검사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재활 환자의 돌봄 지원을 위해서 이제 어떤 지원 제도가 있을지 돌봄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퇴원 이후에 돌봄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거나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파킨슨 등과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께서 혼자 거동이 어렵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진단 시기는 발병과 수술일로부터 최소 3개월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과 동시에 방문 조사를 통해서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성 질병의 경우에는 진단서가 필수이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판정받은 등급에 따라서도 혜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자세한 문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원 내용에서는 노인 요양시설과 센터 이용, 또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재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 재가 서비스 중에서는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방문 간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도 같이 혜택 받으실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함께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인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의 대상을 대상으로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에서도 중증 질환자, 장애인 등에 해당이 되고 가사 지원과 목욕과 배설과 같은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고 신청은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이용하실 때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인데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독거노인이거나 고위험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환자분들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고 이 사업 역시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앞서 말씀드린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65세 미만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받으실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노인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과 중년을 위한 돌봄 서비스 존재해서 일상 돌봄 서비스 제도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19에서 64세의 청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13에서 39세의 청년들을 위한 병원 동행과 영양관리, 심리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도움 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시면 신청받고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입니다. 1인 가구에게 병원 동행과 접수 수납 등의 일들을 도와주고 동행하는 서비스인데요. 동행할 경우에는 일정의 소액의 이용 요금이 들고 있고 다만 동행할 때 환자분께서 능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셔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행 서비스는 정말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혹여 내가 직접 돌봄을 제공해야 되거나 내가 쉬어야 되는 시간들이 생길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직과 휴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한다면 돌봄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비교해 보면 좋을지 한번 한 표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돌봄 지원 제도는 연령의 차이, 대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각 서비스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농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충분히 상담받으실 수 있고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한 말 그대로의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 제공을 지원하겠다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고 싶고 또 해당 사용 내용들이 이제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한 뒤에 그 환자분에 맞는 의료와 요양, 돌봄들을 제공하겠다는 통합 돌봄인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 돌봄과가 신설되긴 하였지만 아직 기관과의 업무 협약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협약 이후에 차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들의 돌봄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본 사업들이 시범 사업으로 먼저 운영되고 있어서 노인과 장애인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고 사업의 신청과 문의는 주민센터에 문의 주시면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말고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몇 개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경기도 지역장애보건의료센터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기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조치의 연계, 건강검진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치과 조치 찾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건강조치 의료기관 찾기에 들어가시면 해당 기관을 찾으시고 이용 신청을 눌러주시면 월 1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보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앞에 말씀드린 직업재활과 비슷하게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 상담과 교육, 훈련을 돕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장애인의 거주주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 신청을 하고 있고요. 해당 주민센터의 주택가에 문의해 보시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복지로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 환자분들께서 언제든지 전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어려움, 퇴원 후에 걱정 등으로 상담이 필요할 때 이제 의료진 분들께 사회복지 상담을 요청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본관에 있는 이 건물이죠. 이 건물 지하 3층에 지하 주차장 쪽으로 나가는 문 쪽에 사회사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